여기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림이 되고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별별미술관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란 참 특별한 시간입니다. 달력에 숫자가 하나 바뀌는 것뿐인데 우리는 이 순간에 마법 같은 힘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마법은 진짜가 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새로운 가능성,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요. 새해 첫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셨나요?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가슴 뛰는 목표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디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은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으로, 어떤 분은 올해는 무언가 변화될 결심으로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앞에 365일이라는 찬란한 시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하얀 도화지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 시간 위에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 있습니다. 대담하게 그릴 수도 있고 섬세하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색으로 채울 수도 있고 고요한 먹빛으로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붓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별별미술관 새해 특집에서는 바로 그 시작과 전진 그리고 비상의 상징인 2026년 말의 해를 맞아서 말을 주제로 특별한 미술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말은 옛날부터 인류의 가장 위대한 동반자였습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할 때도,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때도, 불가능해 보이는 산맥을 넘을 때도 말은 인류와 함께였습니다. 광활한 초원을 달리는 말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바람을 가르며 앞으로만 달려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는 멈추지 않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갈기를 휘날리며 질주하는 말의 모습은 자유와 열정 그 자체입니다. 하늘을 나는 천마는 우리의 꿈이 얼마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듯 말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꿈과 용기를 실어 나르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예술가가 말을 그려왔습니다. 5세기 고구려 무덤 벽화에서부터 21세기 현대미술까지 말은 언제나 예술가들에게 영감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말이 가진 상징과 의미, 그리고 말에 얽힌 흥미진진한 역사적 이야기와 동서양의 명화 속의 말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노래 듣고 말처럼 힘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가호가 부릅니다. 시작. 인류 역사에서 말은 단순한 동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까지 말은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정복하는 수단이었죠. 그래서 많은 문화권에서 말이 권력과 귀족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말을 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곧 지배 계급의 징표였습니다. 백마 탄 왕자님은 동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문화권에서 백마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백색은 순결과 고귀함의 상징이었고 백마는 매우 희귀했기 때문에 오직 왕족만이 탈 수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기사가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것은 순수한 귀족의 혈통
고귀함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한국에서도 백마는 신성시 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임금이 가뭄이 들면 백마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백마가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신령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말은 자유와 야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광활한 초원을 달리는 야생마의 모습은 구속받지 않는 영혼, 길들이지 않는 자연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은 인간이 잃어버린 원초적 자유에 대한 동경을 담고 있습니다. 영적이고 신성한 존재로도 여겨졌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신화 속 모두에 날개 달린 말이 등장합니다. 하늘을 나는 말에 대한 환상을 누구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페가수스는 날개 달린 신성한 말로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였죠. 그리스 신화의 페가수스는 메두사의 목에서 태어난 날개 달린 백마입니다. 영웅 벨레로폰은 페가수스를 타고 괴물 키마이라를 물리쳤죠. 페가수스는 후에 제우스의 번개를 나르는 신성한 말이 되었고 마침내 별자리가 되어 밤하늘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경주 천마총에서 발견된 천마도는 7세기경 신라시대의 작품입니다. 한국의 천마도는 하늘을 나는 신령스러운 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작나무 껍질에 그려진 이 말은 날개는 없지만 구름 사이를 날아가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금관과 함께 발견된 이 천마도는 죽은 이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영적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인간과 신의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도 하늘을 나는 말을 상상했다는 것. 그것은 말이 단순한 동물을 넘어 인간의 영적 갈망을 담는 그릇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는 말은 충성과 우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전쟁터에서 주인을 끝까지 지킨 명마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서 전해집니다. 먼저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 앞에 한 마리의 말이 끌려왔습니다. 테살리아에서 온 이 검은 말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길들일 수 없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어린 왕자 알렉산더가 나섰습니다. 12살 소년의 눈에는 다른 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말이 자신의 그림자를 무서워한다는 것을요. 알렉산더는 말을 태양 쪽으로 돌려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했고 말은 점차 진정되었습니다. 소년 알렉산더는 그렇게 말을 길들였고 이 말에게 부케팔로스, 황소머리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후 부케팔로스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는 모든 전투에 함께했습니다. 기원전 326년 인도 원정 중에 이 명마는 전투 중에 중상을 입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알렉산더는 이 에마를 기리기 위해 그 자리에 도시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부케팔라입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볼까요? 삼국지에는 여포의 에마, 적토마가 등장합니다. 붉은 토끼라는 뜻의 이 말은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전설적인 명마였습니다. 여포가 죽은 후 적토마는 조조에게 넘어갔다가 결국 관우의 말이 됩니다. 관우가 적토마를 선물을 받았을 때 한 일화가 있습니다. 조조가 관우의 마음을 사기 위해 갖은 보물을 갖다 주었지만 관우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적토마를 보는 순간 관우는 절을 하며 말합니다. 이제 유비 형님께 더 빨리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명마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의리와 충성을 실천하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토마는 천리마이자
의리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마렌고를 아시나요? 1800년 마렌고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탔던 회색 아란말은 전투의 이름을 따서 마렌고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말은 나폴레옹과 함께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 워털루 전투에도 함께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렌고가 전투에서 8번이나 상처를 입었지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 마렌고는 영국으로 건너가 38가지 장수를 했다고 합니다. 마렌고가 죽은 후 그의 2개의 발굽은 은으로 장식되어서 영국의 군대 사령관 저택에 장식되었습니다. 전쟁의 경랑을 함께 견딘 말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죠. 역사에 남는 인간과 말의 우정도 참 대단하죠. 노래 듣고 본격적으로 말에 그려진 그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믹스 하이홀스. 여기는 수원 쏜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본격적으로 동서양의 명화 속 말들을 만나볼까요? 우리의 미술 여행은 5세기 고구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용총 벽화 중 수렵도에는 역동적으로 달리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무덤 벽면에 그려진 이 벽화는 가로로 긴 구도입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러 마리의 말들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말들의 4다리는 모두 땅에서 떨어져 완전히 공중에 떠 있습니다. 생동감 있게 달리고 있는 거죠.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말 위에는 사냥꾼들이 타고 있는데 몸을 숙이고 활을 당기거나 창을 겨누고 있습니다. 말의 목선은 길게 뻗어 있고 갈기는 뒤로 휘날립니다. 선은 간결하지만 힘이 있어서 빠른 움직임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놀라운 것은 1500년이 지난 지금 봐도 그 생동감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고구려인들은 말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질주하는 말의 4다리가 모두 공중에 떠 있는 그 순간을 잘 포착했죠. 마리의 기마 인물들은 활을 쏘거나 창을 휘두르며 사냥을 즐깁니다. 말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은 고구려가 기마 민족의 후예였음을 보여줍니다. 벽화 속 말들은 단순히 탈 것이 아니라 고구려인들의 정체성 그 자체임을 벽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윤두서의 유화 백마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 회화사에서 말그림의 정점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버드나무 아래의 백마라는 뜻의 이 그림은 놀랍도록 사실적입니다. 하얀 백마를 제외하고는 수목담채, 즉 먹의 농담과 옅은 채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화면 위에서 아래로 버드나무 가지가 늘어져 있습니다. 가늘고 긴 잎들이 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리는 듯합니다. 화면 중앙에 백마 한 마리가 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버드나무 기둥에 메어져 있습니다. 말은 몸을 살짝 오른쪽으로 틀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귀는 쫑긋 세워져 있고 눈은 또렷하게 뜨고 있습니다. 말의 몸은 은은한 백색 톤으로 입체감 있게 표현되었습니다. 근육의 굴곡, 털의 질감까지 섬세하게 보입니다. 4다리는 튼튼하고 단단한 근육으로 발굽은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섬세하게 한 올 한 올 그려낸 꼬리는 길게 늘어져 있고 갈기는 짧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여백으로 처리되어서 말과 버드나무만이 화면을 차지합니다. 윤두서는 말의 근육 하나하나
혈관의 흐름, 털의 질감까지 세밀하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말의 눈빛에 주목해 보면 지적이고 온화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표정이기도 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생각한 듯한 이 말의 표정에서 윤두선은 단순히 동물이 아닌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말을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버드나무 아래 서 있는 말의 자세는 편안하면서도 품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마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고귀함을 잃지 않는 선비의 이상적 경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18세기 영국으로 건너가 볼까요? 조지 스톱스는 말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의 대표작 휘슬 재킷은 경주마의 초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아주 큰 캔버스 안에 말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말은 한쪽을 향해 서 있는데 뒷다리로 땅을 딛고 상체를 번쩍 일으켜 세운 자세입니다. 두 앞다리는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 있고 앞 발굽은 우아하게 굽혀져 있습니다. 목은 아치형으로 휘어져 있고 머리는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져 있습니다. 말의 갈기는 목을 따라 물결치듯이 흐르고 꼬리는 길게 늘어져 바람에 흩날리는 듯합니다. 말의 몸은 반질반질하게 광택이 나는 밤색인데 빛을 받는 부분은 황금빛 갈색으로 빛나고 그늘진 부분은 깊은 흑갈색입니다. 근육의 굴곡이 매우 정밀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말의 힘과 탄력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 그림의 특별한 점은 일반적 서양화와는 다르게 배경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휘슬 재킷은 뒷다리로 일어서 앞발을 들어올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르바드라고 하는데 고전 승마술의 고난도 동작입니다. 말의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고 몸의 곡선은 조각처럼 완벽합니다. 배경이 없고 말 자세를 강조한 것은 오로지 말 자체의 아름다움에 모든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화가의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진과 별반 다르지 않게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톱스는 실제로 말의 해부학을 공부한 화가였습니다. 그는 죽은 말을 해부하면서 근육과 골격 구조를 연구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확하고 아름다운 말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화가의 노력이 만들어낸 걸작인 것입니다. 신고전주의 거장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의 모습은 영웅의 전형을 보여주죠. 어디선가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위인전 표지에 딱 이런 그림이 어울린다 싶을 만큼 나폴레옹이 굉장히 멋지게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죠. 이보다 더 멋지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경은 거친 알프스 산맥입니다. 회색과 갈색의 바위들이 험준하게 쌓여 있고 하늘은 구름이 드리운 회색빛입니다. 화면 아래쪽 왼편에 커다란 바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나파르트, 한니발, 카롤루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화면의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에 나폴레옹이 그 군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은 뒷다리로만 땅을 딛고 두 다리는 하늘을 향해 들려 있는 좀 전에 소개해드린 르바드, 그 고난도 자세를 말이 취하고 있습니다. 말의 갈기와 꼬리는 세차게 휘날립니다. 말의 눈은 크게 부릅뜨고 있고 입은 살짝 벌어져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붉은 망토를 화려하게 걸치고 있는데 이 망토도 바람에 크게 펄럭이며 화면 왼쪽으로 날립니다. 그는 오른팔을 높이 들어 앞을 가리키며 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얼굴은 차분하고 단호한 표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영웅적이고 드라마틱한 구도입니다.
이 그림에서 말은 주인공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말은 나폴레옹 못지않은 용맹과 결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그림이 실제 역사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나폴레옹은 노새를 타고 알프스를 넘었다고 해요. 험한 산길에는 노새가 더 안전했으니까요. 열악한 환경으로 나폴레옹의 차림새조차도 매우 허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가 다비드는 영웅적 이미지를 넣기 위해 의도적으로 화려한 군말을 그려 넣었습니다.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선전미술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바위에는 보나파르트, 한니발, 카롤루스 대제라는 새 이름, 알프스를 넘은 위대한 정복자의 이름을 새겨두었고요. 이렇게 나폴레옹을 그들과 동급으로 만드는 이 장치와 함께 용맹한 군마는 모두 권력의 정당성을 시각화하는 도구로서 화가 다비드가 적극적으로 그림에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여성화가 로자 보네르의 말시장은 가로가 5m가 넘는 대작입니다. 여성 화가가 이렇게 거대한 동물화를 그렸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이었습니다. 가로로 긴 대형 화면에는 파리의 말시장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하늘은 구름 낀 회색빛이고 나무들이 둘러싼 마시장에 땅은 흙먼지가 일고 있습니다. 그림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마리의 말들이 중첩되어서 돌고 있습니다. 금빛 백마와 회색의 말들이 있고 중앙에는 거대한 검은색과 밤색 말들이 거칠게 앞다리를 들어 올리며 고개를 뒤로 젖히고 발굽을 차며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파리의 말시장 풍경을 그린 이 작품에는 여러 마리의 말들이 등장하죠. 어떤 말은 조련사에게 이끌리고 어떤 말은 고삐를 벗어나려 발버둥을 칩니다. 거대한 말들의 근육질 몸은 빛을 받아 반짝거리고 움직임은 거칠고 매우 역동적입니다. 말의 갈기와 꼬리는 움직임에 따라 자유분방하게 이리저리 휘날립니다. 전체적으로 보아도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칩니다. 보네르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실제로 말시장을 찾아가 수개월 동안 스케치를 했습니다. 당시 여성이 혼자 말시장에 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남장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예술에 대한 그녀의 열정과 용기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이 그림에서 말들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힘을 보여줍니다. 보네르는 말을 단순히 아름다운 동물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강력한 생명체로 그려냈습니다. 아마 이것은 동물의 권리가 논의되기 시작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클래식을 들어볼까 합니다. 로시니, 윌리엄 텔 서곡, 피날레 듣고 오겠습니다. (20세기) 초 독일 표현주의 화가 프란츠 마르크는 말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1911년 푸른말 1이라는 작품 속의 말은 파란색입니다. 전체적으로 강렬하고 순수한 색채들로 가득합니다. 이 말은 선명한 코발트 블루, 깊고 강렬한 프란츠 마르크가 굉장히 좋아했던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말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목선이 아름답게 휘어져 있습니다. 자세는 평화롭고 온화합니다. 말의 형태는 사실적이면서도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배경과 주변 풍경은 완전히 추상화되어 있고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주황색의 큰 색면들로 리듬감 있게 배치되어서 주변 풍경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색들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스테인드 글라스나 퍼즐 조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언덕과 나무 이런 것들이 순수한 색의 덩어리로만 표현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밝고 강렬하고 장식적이면서도 무언가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프란츠 마르크에게 색은 감정과 영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파란색을 남성성, 영성, 엄숙함의 색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현실의 말이 아니라 이상화되고 영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푸른말 1에서 말은 고개를 숙이고 평화로운 자세로 있습니다. 주변의 풍경도 단순화되고 빨강, 노랑, 초록은 리듬감이 있어서 마치 음악이 들리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르크는 동물 안에서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은 영혼을 보았습니다. 인간 세계의 타락과 대비되는 동물의 순수함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 속 말은 노란색이 되었다가 빨간색이 되기도 하고 보라색이 되기도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 그는 예술을 통해 더 순수하고 영적인 세계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르크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1916년에 전사하고 맙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동물들의 순수한 세계는 인간이 일으킨 전쟁의 참혹함 앞에서 더욱 애절하게 다가옵니다. 다음 작품도 전쟁의 슬픔을 그려낸 20세기 최고의 걸작 중 하나인 피카소의 게르니카입니다. 게르니카에도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게르니카라는 작품은 가로 7m가 넘는 거대한 작품입니다. 전체가 흑백, 검은색과 흰색, 회색으로만 그려져 있습니다. 화면은 혼란스럽고 파편화된 이미지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앙에 말이 있습니다. 말은 여러 각도에서 본 모습이 동시에 표현되어 있어서 피카소의 입체파 특유의 분절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의 몸통은 흰색과 회색으로 표현되었고 검은 선으로 윤곽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말의 머리 부분인데요. 입을 크게, 아주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혀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고 이는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 같습니다. 눈은 공포에 질린 듯 크게 떠 있습니다. 목은 뒤로 젖혀져 있고 몸 역시 비틀려져 있습니다. 말의 몸에는 창이 꽂혀 있는 듯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주변에는 쓰러진 사람, 울부짖는 여인, 죽은 아기를 아는 어머니 등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1937년 스페인 게르니카 마을에 나치 독일의 무차별 폭격으로 고통받은 무고한 생명을 상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피카소는 말을 통해 이 전쟁의 참상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과 함께 전장을 누렸던 말이 이제는 전쟁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말의 비명은 전쟁에 희생된 모든 무고한 생명의 비명입니다. 흥미롭게도 피카소는 흑백으로만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신문 사진의 느낌을 주기 위함이었죠. 처음 제작될 땐 여러 가지 색깔을 넣기도 했는데요. 참상을 알리기 위해 빠른 인쇄의 용이함을 위해서였다고도 전해집니다. 색채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참혹하고 또 기록적인 느낌을 전해줍니다. 이 말의 고통은 더욱 날카롭게 관객의 가슴에 파고듭니다. 이제 힘차게 달리는 말의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 근대미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서비옹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서비옹은 말그림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그의 말은 수묵화의 전통 기법으로 그려져 있지만 서양 해부학의 정확성이 더해진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흰 종이 위에 먹으로만 그려져 있습니다. 배경은 여백으로 남겨져 있어서 매우 간결합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말 한 마리가 전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말의 몸은 옆모습인데 네 다리가 모두 땅에서 떨어져 공중에 떠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 전력 질주하고 있는 모습이죠. 앞다리는 앞으로 뻗어 있고 뒷다리는 뒤로 뻗어 있어서 마치 날아가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갈기는 바람을 가르며 뒤로 휘날리고 꼬리도 수평으로 날립니다. 말의 몸은 먹의 농담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짙은 먹으로 윤곽과 중요한 부분을 그리고 연한 먹으로는 근육의 입체감을 살렸습니다. 붓의 속도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빠르고 힘이 있는 붓질이 말의 속도와 에너지를 전합니다. 근육의 긴장감, 움직임의 순간성이 생생하게 포착되어 있습니다. 붓의 속도감이 느껴지는 그의 기법은 말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1930년에서 40년대 중국은 일본의 침략과 내전으로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서비용에 달리는 말은 단순한 동물 그림이 아니라 침략에 맞서 분투하는 중국 민족의 정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질주하는 말은 자유를 향한 열망이자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서비용은 나는 말의 영혼을 그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그림은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시대의 정신을 담은 민족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비용의 말과는 또 다른 말그림이 있는데요. 한국의 여성화가 김점선이라고 아시나요? 김점선은 평생 말을 그렸습니다. 김점선의 작품은 대부분 밝고 부드러운 색조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서비용의 말과는 대조적으로 동화 속에 등장하는 아주 예쁜 말들이 나옵니다. 배경은 초원이나 들판인 경우가 많은데 연두색, 노란색, 하늘색이 파스텔 색조로 부드럽게 펼쳐집니다. 하늘은 맑은 파란색이나 석양의 주황빛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림 속엔 한 마리 또는 여러 마리의 말들이 있습니다. 말들은 대부분 자유롭게 뛰놀거나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어미말과 망아지가 함께 있는 모습도 자주 그려집니다. 말들의 색채는 조화롭고 편안하며 마치 동화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붓터치는 섬세하고 부드럽고 말들의 움직임도 격렬하지 않고 말의 갈기와 꼬리는 바람에 살랑거리는 듯 유연하게 흐릅니다. 평화로움과 자유로움이 화면 전체에 흐릅니다. 그림 속 말들은 대부분 자유롭게 뛰노는 야생마입니다. 김점선의 작품에서 말들은 초원을 달리고 서로 교감하고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존재합니다. 그녀는 말을 통해 인간이 잃어버린 자유와 순수함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말의 힘과 속도보다는 우아함과 평화로움이 강조됩니다. 이것은 그간 전쟁이나 권력의 상징으로 그려진 말들과는 다른 시각입니다. 그녀의 말들은 싸우지 않고 정복하지 않으며 그저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김점선은 말을 통해서 여성성, 모성, 생명력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말을 표현한 작품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의 고대 기마인상입니다. 이 독특한 작품은 전통적인 그림은 아닙니다. 말 형태 위에 여러 대의 TV 모니터가 사람 형상으로 올라타고 있는 모습의 입체 작업입니다.
각각의 TV 화면에는 다양한 영상이 흐릅니다. 때로는 추상적인 패턴이, 때로는 색채가, 때로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깜빡이며 변화합니다. 정적인 조각처럼 보이지만 화면 속 영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백남준은 이 작품을 1991년 경주 우양미술관 개관을 기념해 제작했습니다. 그가 영감을 받은 것은 신라시대의 유물, 바로 국보 제91호 도기 기말 인물형 명기였습니다. 아마 교과서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5, 6세기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말탄 사람의 그 모양의 토기입니다. 경주 금룡총에서 출토된 이 토기는 주인과 하인이 각각 말을 탄 한 쌍으로 죽은 이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500년 전 신라인들은 흙으로 말과 사람을 빚어 죽음 너머의 여행을 표현했습니다. 백남준은 이 고대의 토기를 20세기 후반에 가장 현대적인 매체인 텔레비전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왜 텔레비전이었을까요? 백남준에게 텔레비전은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보가 흐르는 통로였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소통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인터넷과 같은 당시의 매체였겠죠. 1500년 전 신라의 토기가 이승과 저승을 연결했다면 백남준의 텔레비전은 과거와 현재를, 동양과 서양을, 전통과 현대를 연결합니다. 이 작품이 만들어진 1991년은 의미심장한 시기였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던 때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이 밀려오던 시기였죠. 백남준은 이미 1970년대에서 80년대부터 전자초고속도로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정보화 시대를 예견했던 예술가입니다. 고대 기마인상은 바로 그 연결, 그 소통을 상징합니다. 고대 신라의 기마 인물이 영혼을 인도했다면 현대 전자 기마 인물은 정보와 문화를 인도합니다.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고 과거와 미래를 이어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작품이 전시된 장소가 경주라는 것입니다.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에서 1500년 전 토기의 고향에서 백남준은 첨단 전자매체로 그 토기를 부활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마주가 아닙니다. 한국의 뿌리와 현대 기술의 만남이며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브라운관 TV조차 구식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 세계와 소통되는 지금의 시대를 백남준이 보았다면 아마도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백남준의 메시지는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결을 갈구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연결, 사람과 사람의 연결, 기술과 인간성의 연결 말입니다. 백남준의 전자사람과 말은 오늘도 경주에서 깜빡이는 화면과 함께 달립니다. 1500년 전 신라의 말이 영혼을 인도했듯 백남준의 말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윤두서의 유화백마도로 돌아가 볼까요? 이 그림을 천천히 느껴봅니다. 여전히 흔들리는 버드나무 아래 백마가 서 있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보면
말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300년의 세월을 넘어 이 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혜가 있고 그 자세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윤두서가 이 말을 그릴 때 그는 단순히 동물을 묘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존재, 자유로우면서도 고귀한, 강하면서도 온화한 그런 완벽한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도 이 백마처럼 되고 싶지 않나요? 세상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자유로우면서도 책임감 있게, 강하면서도 온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새해의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5세기 고구려에서 21세기까지 동양과 서양을 넘나들며 다양한 말의 모습을 만나보았습니다. 권력의 상징이었던 말, 전쟁의 동반자였던 말, 자유의 화신이었던 말, 고통받는 생명이었던 말, 예술가의 영감이었던 말. 같은 동물이지만 시대와 문화, 예술가의 시각에 따라 이렇게나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이 모든 말 그림이 공통으로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움직임입니다. 정지에 있는 말조차도 곧 달려나갈 것 같은 에너지를 품고 있죠. 말은 본질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2026년 새해, 우리도 말처럼 용기를 내 앞으로 달려가 볼까요? 고구려 무용청의 말처럼 생동감 넘치게, 윤두서의 백마처럼 품위 있게, 서비용의 말처럼 불굴의 의지로, 김점선의 말처럼 자유롭게, 백남준의 말처럼 소통과 공감하면서 그렇게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길을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은 혼자 달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리지어 달리기도 합니다. 우리도 혼자만의 경주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026년 새해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별별미술관의 아름다운 예술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김동률의 출발 들으며 새해 첫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봄 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